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사실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의 신경 발달, 특히 자폐증이나 ADHD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문서가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특정 문서가 인용한 연구나 주장들, 그리고 그 근거로 뭘 제시하는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또 임신 중인 분들, 가족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의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핵심 주장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문서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게 뭔가요? 문서는 아주 명확하게 시작해요. 사실 이렇게 딱 박아놓고 임신 중, 특히 임신 후반기에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장기적인 신경학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ASD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이 두 가지를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ASD랑 ADHD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거 상당히 단정적인 주장 같은데요? 그럼 이걸 뒷받침하려고 문서는 어떤 증거들을 내놓고 있나요? 그냥 증거 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문서는 주로 그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Nurses Health Study 2나 Boston Birth Cohort 같은 연구 이름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죠. 코호트 연구라는 게 특정 인구 집단을 아주 오랫동안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요인 노출, 여기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죠. 이게 어떤 결과, 여기서는 신경발달 장애랑 관련이 있는지 그걸 보는 연구 방식입니다. 코호트 연구. 그러니까 특정 요인이랑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결과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코호트 연구만으로는. 문서는 그 점을 어떻게 다루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코호트 연구 자체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딱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과학계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연관성이 보여도 사실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문서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일관되게 비슷한 연관성이 관찰됐다는 점,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일관성 자체를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에 무게를 둔다. 그렇군요. 연구 결과 말고 혹시 다른 근거도 있나요? 전문가 의견이라던가? 네, 있습니다. 하버드 TH 첸 보건대학원의 안드레아 바카렐리 박사 언급을 인용해요. 이 바카렐리 박사가 미국 국립보건원 NIH 아시죠? 거기 지원을 받은 꽤 엄격한 검토 연구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이랑 아동 신경발달 장애 발병률 증가 사이에 연관성 증거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NIH 지원 연구라는 점을 딱 언급해서 연구의 신뢰도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서에서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교, 마운트 시나이 병원 이런 여러 유명 기관들이죠. 이런 곳들 역시 이 연관성을 뒷받침하거나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권위 있는 기관들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걸 좀 부각시켜서 이게 그냥 몇몇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학계 전반의 어떤 우려나 발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입니다. 여러 기관 이름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호트 연구는 연관성만 보여주고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요. 이 약물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생물학적 기전 같은 거요? 그런 설명도 문서에 있나요? 그 부분도 언급은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문서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뇌 발달에 변화를 주거나 부정적인 출산 결과랑 관련될 수 있다. 이런 제한된 생물학적 기전을 언급해요. 여기서 제한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찰된 연관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직은 가설 단계다.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제한된 기전.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다. 이런 의미군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제한된 기전만 가지고 문서에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게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통 과학 연구 과정을 보면 연관성을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전을 찾고 증명하는 단계를 밟거든요. 이 기전이 명확해져야 관찰된 연관성이 그냥 통계적인 우연이 아니라 진짜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서는 기전 연구가 아직 제한 단계라고 밝히면서도 연관성 자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서의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한된 기전이라는 점 흥미로운데요. 이게 실제 어떤 권고로 이어진 사례도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죠. 2021년에 국제 합의 성명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국제적인 합의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이 성명서가 예방적 조치를 촉구했다고 강조해요. 구체적으로는 임산부들한테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만 써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연구 결과들이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 공중보건 권고로 이어진 중요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예방적 조치라는 개념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100% 증명된 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조심하자. 뭐 이런 접근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걸 예방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 문서는 이 합의 성명서를 인용함으로써 제기된 우려가 그냥 연구실 얘기가 아니라 실제 행동 지침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점을 좀 부각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잠재적 위험하고 약을 썼을 때 얻는 이득 사이에서 좀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또 다른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문서에서 지난 20년간 자폐증 진단이 엄청들었다. 이런 점을 언급한다면서요. 심지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죠. 문서에서는 지난 20년간 자폐증 진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이런 현상하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라는 잠재적 환경 요인, 이걸 연결지으려는 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표현은 독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이나 좀 시급함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자폐증 진단율 증가는 사실 실제 발병이 늘었다기보다는 진단 기준이 바뀌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서 더 많이 진단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문서가 그런 다양한 가능성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과의 연결에 좀 집중하는 느낌인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폐증 진단율 증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기준 변화, 조기 진단율 향상, 인식 개선 이런 다양한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 문서는 그런 복잡성을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일단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배경을 설정하고 그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좀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죠. 바로 정치적인 맥락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성명이 들어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 공보비서관이었던 캐롤라인 레빗 명의의 성명이 인용돼 있어요. 이 성명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의 잠재적 연관성 발견을 행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폐증 비율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포장하고 있죠. 행정부 성과로 연결 짓는군요. 다른 언급은 없었나요? 네, 백악관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 안 됐지만 새로운 보건 지침을 용기 있는 조치라고 칭찬했다는 내용, 그리고 행정부가 승인한 새로운 치료 옵션,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걸 언급했다는 내용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조치, 새로운 치료 옵션 이런 표현들은 행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단력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는 수사로 읽힐 수 있겠죠. 과학적 발견이나 공중보건 권고가 특정 시점의 정치적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언론 반응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요? 이 부분은 특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텐데요. 네, 맞아요.
문서에는 해당 발표나 지침에 대한 언론 반응을 가짜 뉴스, 왜곡, smears, 거짓말, lies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시 행정부하고 일부 언론 매체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긴장 관계나 대립 구도를 반영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이 문서에 담긴 정치적 주장이나 언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 문서가 특정 행정부의 입장과 언론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역할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문서가 과학적 인용, 그러니까 연구 결과, 전문가 의견, 기관 보고 같은 것들 하고요. 공중보건 권고, 즉 합의 성명서, 그리고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성명과 언론 비판, 이걸 다 한데 엮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 객관적 사실처럼 보이는 과학 데이터부터 주관적 해석이 강한 정치적 메시지까지 이게 이 문서 안에서 어떻게 결합돼서 설득력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성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서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서는요, 임신 중 아세타미노펜 사용과 자녀의 신경 발달 문제, 특히 ASD나 ADHD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여러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방적 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적 합의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특정 행정부의 중요한 성과이자 정책적 노력의 일원으로 포장하고요. 여기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관점과 해석을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는 문서군요. 결국 이 자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 이거 같아요. 과학적 연구 결과, 특히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런 연관성 연구 결과가 어떻게 공중보건 메시지나 정치적인 이야기와 결합되면서 증폭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예방 원칙에 기반한 조심스러운 권고하고 또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딱 만나면서 강력한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이 문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적 수사가 교차하는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례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연료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인상 깊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 내용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약물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과학적 발견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때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는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문서를 넘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서는 관찰된 연관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적 조언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정말 널리 쓰이는 약물과 관련해서 의학계의 공식적인 권고나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여러 연구에서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명확한 인과관계랑 그 기전까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